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선호도가 떨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죠. 당장에는 이게 되게 우리 이제 전기차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한데 과도한 것도 분명히 있고 이거를 우리 K배터리 입장에서는 좀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로스 리서치 기업 분석 초대석 이창환 영업부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전기차 관련해서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 자체도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기도 하지만 전기차 섹터만 또 특별히 조금 주가 부진한 모습이 연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질문 하나하나씩 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가장 요즘 큰 이슈입니다. 화재. 청라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기차를 산다, 사용한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막 생겨요. 안 그래도 캐즘인데 네. 사람들이 더 안 사게 되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첫 번째 얘기할 게 그 전기차 포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전기차 포비아의 오해와 진실. 전기차 배터리는 CATL NCM811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왜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청라에서 청라 지하주차장에서 그 벤츠 EQE 전기차가 이제 그 주차 중에 그 화재가 났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연 발화가 된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로 인해서 보면은 뭐 일부 그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 주차장 그 출입 금지 이런 것도 붙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 일본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곳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사는 곳에도 이런 제한은 없거든요. 근데 저도 제한은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쪽 이런 것들 좀 언론에 좀 부풀려져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 이제 저 이걸 보면서 제가 뭐 우리 사전에 미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그 삼양라면 그 우지 파동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주로 이제 주제로 오늘 가지고 온 거고요. 뭐 이런 되게 전기차 포비아라는 글자가 많이 보이죠? 이런 포비아 현상들은 대체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그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그 식용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생태계를 파괴한다가 막 그래서 번식됐잖아요. 그래서 뱀도 황소개구리를 안 먹고 뭐 물고기도 황소개구리 안 먹고 천적들이 황소개구리를 먹질 않았는데 근데 요즘은 황소개구리 거의 멸종 수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동안 적응이 되다 보니까 천적들이 아니 황소개구리가 먹을만 하다는 걸 알았어요. 먹기 시작합니다. 생태계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았던 거야. 익숙하지 않으니까 겁을 먹고서 또 크기도 크고 하니까 먹는 걸 꺼렸는데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한 거예요. 먹이로서 인식하면서 황소개구리를 잡아먹으면서 개체수가 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이제 황소개구리를 뭐 일부러 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이제 조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침투율이 좀 적은 편인데 어떤 배터리에 쓰느냐에 따라서도 성능이 되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재가 이게 단순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기차 기피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로서 발생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 화재 사고에 대해서 언론에서 좀 과도하게 좀 보도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일단 벤츠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은 언론을 알려진 게 CATL 그 NCM811이 들어갔다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었고 뜬금없이 이제 일부 언론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일부 어떤 유튜브 방송사에서 페라시스라가 셀이 들어갔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그 재보도를 하면서 CATL 게 아니라 그 페라시스께 들어갔다라고 지금 지금 사실상 그게 사실화됐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EQ 모델에는 주로 이제 CATL가 페라시스께 들어갔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온 것들은 원래는 그 독일 생산분이 CATL께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베이징 자동차에서 생산된 게 그 페라시스께 들어갔는데 2022년도 당시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독일산만 들어온다라고 회사에서 홍보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 벤츠 EQS랑 EQE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CATL 배터리 NCM811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ATL NCM811도 사실은 성능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예를 들면은 국내 NCM 811 같은 경우에는 영하 20도까지는 충전 성능을 보장해 주는데 CATL NCM 811 같은 경우에는 영하에서 충전 성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0도부터 거기 스펙에 적혀 있어요. 0도부터 성능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CATL 자체 그 LFP보다도 떨어집니다. 원래 그 라이프 사이클이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능 자체가 그 CATL LFP 배터리보다 못해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만 봤을 때는 LFP 배터리랑 NCM 배터리랑 성능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그 CATL의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가 좀 성능이 형편없고. 그럼 더 싸요? 가격도? 가격이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같이 저게 같은 성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이 현재 쌀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양극재 쪽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체 이제 벤더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저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같은 NCM끼리는 그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건 있고, 다만 이제 요거 이제 811보다 아래 했던 523이라든가 622 요런 것들은 화이코발트 쪽에서 양극재를 되게 싸게 공급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유럽에 나가는 거 봤을 때 좀 싼 건 좀 있는데 811부터는 그렇게 차이 잘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 배터리 자체가 2021년도에 중국에서 리콜이 났다고 하는데 그거 페라시스를 말하는데 CATL 같은 경우는 불을 많이 났었어요. 저 NCM 811 같은 경우 2020년도에 불이 많이 났던 제품인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업계에서는 벤츠가 뭐 이제 중국 거를 좀 사용을 덜 하고 한국 배터리 채택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벤츠 전기차의 화재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소문이 날 거예요. 이게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이게 벤츠도 되게 문제가 되는 게 페라시스 배터리 탑재 쉬쉬했다고 하는데 여러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CATL께 들어갔는지 아니면 페라시스께 들어갔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를 못 해요. 페라시스 찔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숨기는 거죠. 공개를 보면은 인천 전기차 화재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제작 공개를 거부했다는 거죠. 왜 거부할까요? 당당했으면 벌써 공개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거부한 게 해당 차종의 모델명, 제조사 배터리, 리콜 대상 여부 등인데, 이게 차종이랑 알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데 저기 CATL이랑 페라시스가 아닌 다른 것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더 파장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파장이 커진 거 왜냐면은 국내 거는 분명히 CATL 거만 들어간다고 그렇게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게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CATL 자체도 문제가 있는 배터리인데 더 듣보잡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게 더 문제인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제작 연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 있고, 이거 2년 됐다 그러던데 이거는요. 그러면은 2년 전이면 2022년이잖아요. 예, 그때 당시 2022년에 들어온 차는 다 독일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CATL께 맞아야 되는데, 페라시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베이징 자동차에 생산된 것들이 중국산이 독일을 거쳐서 이렇게 우회 수출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원산지 조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어쨌든 아직 조사가 이제 8일 날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인데요? 예, 나올까 모르겠네. 이게 다 타가지고 나올 수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나오게 되면은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끝까지 이걸 안 막히려고 하는 게, 보통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잊혀질지까지 막 이 끝까지 답변 안 하고 다무는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3,000대나 그 청라 화재 사건에 들어간 배터리랑 같은 배터리가 들어갔다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라니까요. 왜 그런지를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벤츠 자동차 중에서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나름 뭐 세계리라고 하는 뭐 CATL 배터리가 들어간 거를 샀는데, 그렇게 해서 1억 넘게 돈을 샀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페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속은 거죠. 근데 문제는 저 차에 그 스펙에 배터리 제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고소도 안 돼요.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탑재됐다 말을 했는데, 거기서 2022년도 벤츠 그 본사 전기차 개발청과 그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가 CATL에 배터리가 탑재된다라고 밝혔는데, 팔 때는 이게 스펙이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배터리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회사라 그 스펙이라든가 회사를 제조사를 밝히는 곳이 뭐 테슬라라든가 현대기아라든가, 현대기아사도 제조사 정도는 우리가 언론 통해서는 알지만은 정식으로 표시를 또 안 해요. 뭐 KG 모빌리티도 표시는 하죠. 그거랑 BMW 정도 이렇게 이 정도가 표기를 하고, 이걸 제대로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를 표시를 안 한다고요. 이번에 이제 EV3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엔솔 합작 법인에서 나온 배터리는 아는데 거기 배터리 셀이 정확히 뭘 들어간지를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실리콘 이제 함량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 셀 뭔지 알려줬으면은 정확히 뭐 5%인지 1%인지 알 수 있었는데 안 알려주니까 혼돈이 왔던 것이고 NCM811 LFP 배터리 이렇게 탑재했다고 하지만 이거 제조사는 그래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벤츠는 걸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ATL 거로 쓰겠다고 언론에 설린 다음에 실제로 판매되는 거는 뭐 페라시티 아닌 것들, 다른 더 싼 것들을 막 섞어서 믹싱해서 뽑기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 이게 원산지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판매할 때는 정책 포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지만 법적으로는 고소가 안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건 그래서 벤츠 소비 그 전기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고 일어나요? 막 시위해요? 가서 고객센터를 마비식적으로 가서 따지고 그리고 내 배터리 이거 뭐 어디까지 가서 확인하고 해야죠. 이미 벤츠 산 사람들은 어떡해? 그러니까 가서 항의하고 해야죠, 막. 리콜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봐서 전량 리콜 해야 돼. 원래 그 리콜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리콜 대상이라 하더라고요. 리콜을 해야 되고 아시는 분 어머니도 이 차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 불안해서 못 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그래서. 근처에 주차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츠의 문제가 지금 벤츠가 정책 포기하고서 2030년도에다 전기차 내놓겠다 한 게 중국 거 이제 써보려고 하다가 이건 지금 잘 안 된 거죠. 중국에서도 잘 안 팔리고. 그래서 EQA, B, C, E, S 이렇게 있는데 이전에는 XK1과 엔솔 거를 쓰다가 2018년도부터 파라시스랑 이제 중국 업체로 바꿔요. 그리고 이제 EQE랑 EQS를 이게 더 고급 브랜드거든요. ES로 갈수록 더 비싸잖아요. 네, 더 비싼 건데. 근데 배터리 더 싼 거 쓴 거네요. 네, 그렇죠. 더. 와, 되게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이 없다. 플랫폼도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 준비 안 됐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한테 많이 이제 의존을 한 거예요. 기술력을 의존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왜 뭐 1억 전기차 왜 세계 10위권 중국 배터리 넣냐? 근데 이것도 확실치 않다니까요. CATL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CATL 벤츠 1, 2대 주제가 다 모두 다 중국이다 보니까 요거를 숨기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ATL을 숨기고 원래 CATL 걸 장착됐다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페라시스가 나오면서 CATL이 숨었어. 의도가 있지 않냐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드는 거죠, 그거는. 파라시스가 등장하면서 CATL의 약간 그 권위가 조금 올라간 느낌? 그나마 CATL이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CATL 배터리 NCM811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배터리라니까요. 이번에 가서 마칸 EV에 들어간 거 그거 내가 얘기했던 게 그 포르쉐의 몰락을 상징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CATL의 그 NCM811 언제적 배터리예요? 지금 최신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거의 5년 전에나 최신이었는데 지금은 최신도 아니고 성능도 국내에 811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지금은 그 NCM9 배터리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8년도 벤츠 모기업 다임러가 이제 그 파라시스랑 10년간 배터리 공급 계획을 해요. 그러고서 이제 2020년도에 그 벤츠가 아예 파라시스티브 3%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때 2022년부터 출시된 EQE가 이제 파라시스가 주 공급사였는데 이게 주로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 생산이 된 거고요. 독일에서 생산된 건 CATL께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벤츠는 실력이 부족한 부품사라도 벤츠 자체 기술력으로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신생 업체 독보잡인데 왜 얘네 쓸까 했는데 이제 싸니까 30-40% 싸니까 썼는데 이게 뻥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걸 화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2019년도에 그 베이칭차가 벤츠 지분 9.97% 확보해서 최대주주가 됐고 TPIL이 2대 주주거든요. 이게 다 중국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페라시스 이런 애들은 뭐 좀 망가져도 상관없겠지만은 CATL이 문제가 되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CATL을 숨기기 위한 물타기 기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냥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사고요. 스타징스키 이제 그 전기차 개발 총괄 인터뷰예요. 그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 인터뷰고 EQE 책징에서부터 대기를 했는데 분명히 EQ 이상 주요 모델 CATL NCM 811 배터리 셀 적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EQ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라고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국내 들어올 때.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안정성과 향후 품질에 대한 보증은 모두 벤츠가 담당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 공급에 대한
대소비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보증을 한다 했는데 소비자는 알 필요 없다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이게 시에텔 거라 쓴다 해놓고선 다른 거 쓸지 알지는 몰라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기만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EQS랑 EQE에 탑재되는 중국 CATL NCM811 과거에 화재 이슈가 있었던 제품을 알고 있다. 화재에 대한 우려는 없냐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벤츠가 보증하며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대해서는 10년 50만 킬로에 달하는 보증 제공된다 했는데 그래놓고 왜 보증 안 이거 해요? 사라졌습니다. 어머. 홈페이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 이거 없어졌어. 이거 없어요. 화재 나자마자 없앤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없어졌어.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 진짜 벤츠는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제는 이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그 전에 내연기관차의 그 명성에도 다 먹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 전기차 중고차값 급락할 텐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건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청라도 다 지금 그 개인 운전자가 감당해야 된다던데. 그거 루머입니다. 아 루머예요? 루머예요. 아 다행입니다. 네, 거짓 루머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 해야 돼요. 보험사에서 하고 그 구상권 청구를 하는 형태인데 그게 배보면 판례에도 그렇게 이제 불 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차주한테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차주한테 책임 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자연발을 했는데 그 차가 18년 됐어. 18년에 100만 킬로 탄 차였거든요. 많이 탔네. 되게 오래된 차였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불을 났을 때 차주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차들은 차주한테 책임 묻기가 어려워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보험사끼리 이제 한번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벤츠가 다 보증한다고 했단 말이죠. 보증을 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안 하고서 소송하겠다. 이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정말 봉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제 그 페라시 나오기 전만 해도 그 사흘 전 그러니까 주차 충전용 아니었는데 화재가 났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CATL에 3원계 배터리 들어간다, 이제 8일 들어간다라고 계속 다 CATL이었었어요. 이게 그 일부 단독 보도가 하나 나오면서 페라시스라고 하면서 그게 쫙 퍼져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페라시스로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CATL, NCM 다 탔기 때문에 그 CATL 것인지 뭐 페라시스 것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벤츠에서 밝혀야 되는데 밝힐 수 없다고 해버렸잖아요. 2021년 출시 당시부터 전기차 그 EQ는 중국 생산본이 아닌 독일에서 생산 차량이고 배터리 제조사가 CATL이라는 것이라는 게 벤츠 측 공식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그게 배터리 제조사가 CATL이 아니라고 번복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들어간다고 하는 상태고, 만약에 이제 국내 유통되는 EQ 배터리가 CATL이 아닌 페라시스 거라면은 이거는 거짓 홍보를 한 겁니다, 벤츠는. 그리고 원산지 조작을 한 셈인데, 요게 좀 애매한 거는 그 전기차 자체에다가 배터리 스펙을 표시를 또 안 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또. 홍보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산지 조작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문제고, 그렇다면 현재로서는 벤츠가 직접적으로 페라시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러 개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확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단은 페라시스 배터리라고 벤츠 쪽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CATL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페라시스로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CATL에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벤츠는 원산지 조작한 겁니다. 이거는 파장이 더 커져요. 더 문제가 돼요. 2020년도 당시에 그 중국 그 GAC 아이온 S 차량이 연속해서 화재 발생하게 됐고요. 이거 NCM 811이에요. 요게 자발적으로 발화된 거예요. 빵 터졌어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빵 터져 전소됐습니다. 아이온 S 같은 모델이고요. 2020년 8월 달에도 그 GAC 아이온 S 모델이 자발적으로 해서 차량을 전소되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이거 되게 유사하죠? 요게 여기 CCTV 찍힌 거고, 이게 뻥 터진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열폭주 일어나서 이 배터리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활활 탄 게 아니라 타면서 팡 터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터지면서 이렇게 지금 완전 전소가 이렇게 된 거고, 요게 EV6입니다. EV6가 이제 여기 충전 중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충전 단자에서 난 건지 배터리에서 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뻥 터지게 되면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온도가 15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접근을 못 해요. 가까이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도 작동 안 했다면서요. 스프링클러만 작동했어도 이게 이렇게 다른 차로까지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EV6 보면 밑에 싸주죠. 배터리 아래쪽으로 물 싸주죠. 네. 그러고 나서 1차 깐 다음에 이렇게 덮어가지고 밖에 끌고 나와서 껐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지금 EV6의 그 배터리가 이게 배터리 발화됐는지 충전기에 발화됐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셀이 이제 그 열 폭주 현상을 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배터리 팩에서 이제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지금 그게 지금 작동했다는 것이고, 오토기어 쪽에서 요거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요 지금 보면 아까 그 EV6 사고에 대해서도 그 소방 장비 뭐 12대 인력 35명 투입해서 1시간 37분 만에 불을 껐고 청라는 5시간 만에 껐어요. 그리고 일단은 옆 차량으로 번지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압 도중에 전기차를 주차 타고 밖으로 끌어내서 그런 걸 완전히 이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 청라 요거 같은 경우는 열폭주로 해서 접근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열폭주가 되면은 온도가 1500도를 어떻게 접근해요? 근데 이건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화재가. 일단은 요 화재가 발생한 EV6를 진압 과정에서 주차 타고 밖으로 빼놨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심각한 화재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화재 확산 지연 설계가 이런 지연에 대한 안전 설계 제대로 작동한다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고, 벤츠의 EQ는 그렇게 안 된 거죠. 화재 확산 지연이 안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해가지고 이 차를 임대해서 다녔던 그 A씨가 이제 전날 오후에 7시 주차하고 충전 꽂았는데 이게 완성 충전기에 물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뭐 관절료 문제일 거라 예상하지만은 이건 조사 결과 나와야 될 것이고, 충전기 문제일지 배터리 문제일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나중 결과 나와야 할 뜻이고, 그래서 이분이 정리를 자주 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 화재 자체가 발생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충전 중 화재가 전기차 화재에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다. 세 번째, 어떤 이유에서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확산 지연으로 인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하고 전체 셀에 확대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 설계 그 화재 지연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1번은 지금 만족시키지 못했지만은 2번, 3번에 해당하는 전기차 유형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면서도 충분히 제어 가능한 형태의 화재인 거였던 거죠. 그 청라 화재랑 이 EV6 화재가 달라요. 유형이 다르고, 이거를 마치 그 EQ의 화재를 덮으려는 물타기의 기사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고, 일단은 진압 중에 차를 밖에서 꺼놨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아예 다른 사건이라고 열폭주 현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중국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가 불이 나니까 중국 배터리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 한국 SK온 국내산 K 배터리도 불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레이 EV가 2011년도 거 정말 옛날 게 탁송 중에 불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1년도 거면은 진짜 배터리도 초창기 때고 요즘 게 아니거든요. 13년 전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2011년도 그러니까 중고 전기차가 탁송 중에 불이 났는데, 지금 요즘 게 아니잖아요. 옛날 건데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된 거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마치 이제 지금 있는 것처럼 요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 건에 대해서 지금 약간 같이 전기차 전체를 좀 두렵게 만드는 그런 식의 지금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과하게 좀 나온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전 딱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화재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불 뿜는 그 빛도 달라요. 빛의 양도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쪽의 화재 정도는 나오고 이건 진압이 가능한 건데 이거는 진압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들 이제 아시는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가 화재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대수가 많아서 더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뭐 10만 대당 그 비율이 더 높아요. 비율이 더 높은 거고, 보면 내연기관차 미국에서 그 위험과 화재 빈도를 보면은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의 그 대수가 더 많이 날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는 10만 대당 그 0.3%, 내연기관은 1.5%의 화재 비율이 있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져봐도 거의 뭐 50배, 500배 차이네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황소개구리, 그리고 이제 삼양라면의 우주파동, 이런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제에서 일어난 그런 이제 두려움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내연기관차가 화재는 훨씬 더 난다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도 이게 이제 사고 자체가 사실은 그 차가 전수하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 원인인지 다른 데서 문제 잘 몰라요. 일단 전기차라고 하면 자꾸 배터리 화재로만 자꾸 연결을 짓는 것 자체가 좀 과다하다고 볼 수 있겠고,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다 타면은. 그래서 그 전기차 타면은 만약에 불나잖아? 그러면은 배터리 업체랑 완성차 업체랑 이렇게 같이 책임이 지는데,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간 소지 업체는 책임 안 진다니까요. 왜요? 모르니까.
뭐 때문에 터진 건지 네. 몰라서? 그 소재는 문제 삼, 그래서 양극재 업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럼 소재 업체는 완전 땡큐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투자 포인트도 예전에 그렇게 그 양극재를 잡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화재 사건에 대해서 지금 뭐 지하 주차장 출입에 대해서 막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배터리 때문이 아닌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문제 삼은 거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벤츠 요 화재된 것들 아니면은 일부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리콜 대상 차량도 있잖아요. 리콜 받은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합리적일 수 있죠. 그럼 지금 문제되는 게 그 전기차 자체보다도 그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지금 전기차가 문제인 거예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것들은 특히 비아디 것도 중국에서 엄청 불 많이 나거든요.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거기만 훨씬 더 많이 나요, 불이. 일단 국내에서는 싸다고 자꾸 이렇게 중국에서 쓸 게 아니라 이 품질이라든가 이런 관리 차원에서도 꽤 배터리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도 이걸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재도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적습니다. 10만 대당 내연기관은 1529대가 불이 났고 1.5%, 전기차는 25대 정도 불이 났다는 거예요. 10만 대당. 월등히 적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이 이제 그 전기차가 1.63%, 그리고 이제 배터리 발화에 따른 1만 대당 화재 비율은 0.52%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불이 났을 때 그 배터리만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도 많이 충전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부분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전기차 사고의 배터리로 인한 발생 수준은 비율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교통사고 화재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고, 이번 배터리 어떤 경우에 주로 문제되냐면은 배터리 밑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 하단을 박았을 때, 얼마 전에 EV6에서 화재 난 것도 연석을 연석을 세게 박아가지고 배터리 아래부터 아래 깔려 있잖아요, 플랫폼이. 그러면은 연석을 들이받으면 셀에 충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전기차가 불이 났다고 해서 배터리 발화라고 반드시 배터리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기차 하부에 위치한 배터리가 밑에 충돌, 부딪힘 이런 자극을 받게 되면은 분리막에 찢기면서 문제가 돼, 전해액이 새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날씨가 더운 거는 영향 받아요? 그거는 받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받지 않은데 오래된 차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균열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습도가 높은 지역에 방치하면 안 되네. 그리고 대체로 그 전기차들이 이제 배터리 하단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지하주차장에 뭐 들어가면서 뭐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충격 입으면은 전해액이 새면 그 자리에서 불이 붙어버려요? 연기가 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그 관리를 하느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국내 자료에도 전기차가 보급되니까 이제 건수로 늘어나는데 2018년도에 국내에서 전기차 화재는 2건밖에 없었고요. 2023년도에 72건. 근데 차량 등록 대수가 10배 늘어났어요. 5만 5천 대에서 54만 대로 늘어나면서 이제 일부적으로 늘어난 건데 건에 비해서는 되게 적단 말이죠. 예. 국내 자료는 이게 워낙 이게 모수가 적어가지고 비율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그 1만 대당 화재 비율 건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1만 대당 1.9대, 전기차는 1.3대인데 워낙 적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0.4도 있고 1.3도 있으니까. 근데 아까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미국 자료 요걸로 보시는 게 제일 맞아요. 이게 그 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내연기관차, 전기차 화재 건수 비교한 거고요. 그 내연기관차 차 등록한 거고, 이거 전기차 등록된 건데 등록된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화재 발생한 걸 나타낸 거고, 이건 전기차 발생 건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연기관차 불난 거를 전기차 불난 것처럼 보도하잖아요. 난리 납니다. 자동차 못 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율 자체가 되게 적네요, 전기차가 대체적으로. 그리고 보면 건수 자체가 이제 내연기관차 많으니까 당연히 그 뭐 하나에 5천 대씩 막 불나잖아, 4천 대 이상 불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보도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전기차가 너무 과도하게 좀 보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주로 문제가 된 것들이 크게 난 것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산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그 배터리 화재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전압이라든가 전류 온도를 최적 상태로 유지할수록 그 BMS를 고도화하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배터리 3사에서도 다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ESS 쪽 같은 경우도
그 예전에 가정용 ESS 불나면서 우리가 그 산업이 이제 그 지원 끊기고 이러면서 좀 그 많이 안 좋아졌던 건데 삼성 SDI에서 만든 그 SBB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제 불이 났을 경우에 그 화재를 이제 지연시킬 수 있는 그 약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빨리 배터리에 이상이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화재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연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배터리 상태를 최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BMS를 계속 고도화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됐던 이 지금 벤츠의 전기차의 그 배터리는 그런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이제 원가 싼 걸로만 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오히려 이제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기차 포비아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 부풀려서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은 K배터리 입장에서는 요거를 진정한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그 안전성에 대해서 단순히 가격으로만 한 게 아니라 자동차라는 게 생명을 담보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이력제가 그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차량에 대해서만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수준해야 될 게 중고차, 이미 출고된 차량에서도 이런 이력제가 필요하단 말이죠. 배터리 인증제를 하게 돼요, 인증제. 앞으로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해서 제조사들이 어떤 배터리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선호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당장에는 이게 되게 전기차 우리 이제 전기차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한데 과도한 것도 분명히 있고 이거를 우리 K배터리 입장에서는 좀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다 밝혔을 때 벤츠 말고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쓴다고 한 배터리에 다른 배터리를 쓰는 상황들이 만약에 발각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파장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기차가 뭐 얼마나 팔렸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디 게 얼마나 팔렸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대충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는지에 따라 대충 배터리도 이만큼 성장했겠거니 라고 했던 건데 진짜 이 이력제가 들어가면 완전 이득일 수 있겠네요. 하여튼 내년 2월 때부터 배터리 인증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벤츠도 이번에 이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출고 차량부터 하니까 근데 이제 이전 차량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 들고 벤츠 차량은 다 저거 전수조사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량 리콜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벤츠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되게 문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그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벤츠가 보증하며 기본적으로 배터리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보면 안정성과 향후 품질에 대한 모든 대한 보증은 모두 벤츠가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들고 가서 이제 피켓 들고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벤츠가 정말 이 시대에 감이 없다. 특히 독일 전기차들이 많이 그런데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로 감을 잃은 거야. 그래서 폭스바겐도 저렇게 했을 가능성이 너무 폭스바겐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리비안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뭔가 자기네들 안 된 것들을 외부에서 돈을 주고 근데 이제 자기네 자체 플랫폼을 가진 것과 돈을 주고 사는 것과의 원가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극복하려고 하는데 벤츠는 완전히 그 전기차에 가서는 예전의 명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고급차에서는 벤츠의 이미지들이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좀 기회네요. 지금 전기차 시대 가면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현대기아차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하이브리드도 잘 팔리지 않아요? 하이브리드는 가급적이면 보증 기간이 남았을 때는 파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게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비가 엄청납니다. 그렇구나. 엔진이 노후하기 전에 빨리 팔아. 차 한 대 값이 몇 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보증 기간이 5년인데 이거는 5년 안에 그 보증 기간 내에는 팔고 전기차를 갈아탈 생각인데요. 꿀팁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현대기아차는 뭐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아직은 이 배터리에 대해서 막 명확히 안 밝히고 있는데 그런 것들 투명하게 한다 그러면은 한 단계 더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전기 시대에 좀 도약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선한 관점이네요. 최근에 또 시장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가오는 와중에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은 불거졌고 엔킬의 트레이드 청산까지 나타나면서 거기다 AI 거품론까지 생성이 되면서 반도체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장주단에 대한 굉장히 그 위기감이 고조됐어요.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금리 인하를 또 급격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게 엔화랑 격차가 벌어지면 청산 가능성 나타날 수도 있고. 확실히 뭐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뭐 제목은 제가 이제 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한 강세 장세가 온다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그 8월 8일인데 코스피 일본봉이랑 코스닥 일본봉이랑 또 달러 엔 환율 일본봉을 딱 보잖아요. 거의 일치합니다. 엔화가 강세로 가면 시장이 막 빠져. 그리고 엔화가 약세로 가면은 다시 또 반등하고 막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고요. 이게 이제 지난 이제 그 월요일 날 저도 이 처음 봤습니다. 그 슈퍼 블랙 먼데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루에 코스피 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건 처음 봤거든요. 저도 100포인트 빠진 거는 경험을 해봤는데 퍼센트를 떠나서 2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 영향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폭락의 원인을 한 세 가지로 많이 보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리세션 우려, 그 ISM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면서 리세션 우려가 불거졌고, 중동 지정 리스크가 불거졌고, 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벌어졌었던 건데, 일단 미국의 ISM 제조 지표가 부진 나오면, 그 실업률도 부진 나왔던 것들은, 근데 사실 실업률은 되게 일시적이었던 거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민자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랬던 건데, 하여튼 이 리세션 공포가 일어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IS의 그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그 부합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 좀 수그라들면서 반등도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이 BOJ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 정책 금리를 0.1에서 0.25로 올렸는데 평균은 0.05거든요. 평균은 0에서 0.1이니까 5배를 올린 거예요, 5배. 한 번에. 그러면서 이제 향후 국채 또 이제 축소를 하겠다고 했죠. 다 아예 그 한 절반 정도를 하겠다니까 뭐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한다는 거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엔화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됐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산 자금들이 이제 막 기계적으로 쏟아지면서 시장의 쑥을 교란했고 이제 급락을 처리를 했다는 것이고 또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거 지금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네. 갈등이 지속되면서 중동 불안도 커졌다. 그러면서 사이드 카드 걸렸고 서킷 브레이크까지 같이 걸렸어요. 이게 그 다음 날은 상승 사이드가 걸렸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엔화 강세에 따라서는 아까 보면은 이런 식의 투매가 나왔어요. 거의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이고, 테크 주종 같은 경우에는 그 ISF 그 제조업 지수가 반도체에서는 그 선행 지표입니다. 글로벌 그 YOY 유동성 증감률과 ISM 제조 지표 그리고 중국 신용 극락 지수가 이 세 가지가 선행 지표예요. 반도체 밸류에이션을 정하는 주가 밸류에이션을 정하는 3대 선행 지표인데 이게 부진이 나왔고 그리고 요 금리 인상을 BOJ가 했다는 얘기는 그 BOJ가 거의 유동성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중앙은행이었는데 유동성 공급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YOY 유동성 증감률이 감소에 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도체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국의 신용 극락 지수는 3개월째 하락세였었어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요인들이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정보도 그게 이제 그 조정이 먼저 나왔던 요인이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리세션 우려가 불거하면서 시장 전체가 이제 무너지고 특히 NK 트레이드 정산이 실제 벌어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JP 모건에서는 한 75% 정도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0%에서 이제 75%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 보면은 NK의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치면은 예전에는 이게 금리 차를 이용한 트레이더였다 보면은 지금은 그게 주식 채권까지 다 확대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20조 이게까지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의한 충격이 지금 자꾸 이제 우려가 좀 벌어지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 미래에셋증권 매크로 담당 김석환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걸 제가 그 캡처 따온 거고요. 네.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천만에 조달을 한다 치면은 이게 금리가 이제 0.4라고 보면 이거를 달러로 환전합니다. 그 미국의 그 국채에다 투입해하고 승리를 5%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에는 환율이 120이라고 이제 기본으로 하고 투자기간 1년, 다른 거는 비용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면은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1년 후에 손익이
87,500달러가 이제 이자가 붙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환전을 하게 되면은 그 환전을 해서 다시 원금을 상환해요. 그럼 이게 0.4% 사니까 그러면은 이게 5%니까 요만큼 그러면은 그 46만 위안이 이득이 손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떨어져.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돼버려. 그러면은 오히려 손 13% 손실 나는 거고요. 엔화가 약세가 돼서 올라가 그러면은 최근에 엔화 약세일 때 수익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엔게이트 자금들은 계속 이렇게 투자를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화 강세 빵 터져버리면은 인상을 해보니까. 쇼크가 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한 번에 청산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엔화 강세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청산 압력이 커지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이 위협이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145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일본 중앙 BOJ가 방어를 해야 되는 라인이에요. 145. 오늘 그래서 이게 141까지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145에 가까워지면 시장이 막 발작을 해요. 그래서 146만 딱 찍고 거기서 딱 깨지는 순간 막 조금 빠지고 좀 회복하면 약간 반등하는 싶은데 이게 그래서 이제 145엔을 지켜야 되는 굉장히 마지노선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왜 지켜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 145엔을 BOJ가 반드시 사수를 해야 돼요. 그전에는 160엔 이상 올라가는 거 달러당 이거 올라가는 요기를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쉬울 거라고 보는 거죠. 달러를 계속 팔아가지고 막는 것보다는 풀어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야 된단 말이죠. 네. 사서 환율 방어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는 지금 좀 관가를 한 게 아닌가, 실수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일본은행 그 부총재가 그 금리 인상은 총재가 얘기했는데 부총재가 시장 불안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일단은 반등을 시켜놨는데 엄청나게 지금 일본은행에는 비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강세장이 되기 위해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약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그 애틀랜타 연은에서 그 GDP 나우를 통해서 3분기 GDP를 이제 2.9로 상향 조절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가 됐었죠. 그리고 아까 뭐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50% 소화가 됐다고 분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75까지 소화가 됐다고 좀 나와 있고 미 연준 아까 이거 했잖아요.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그 월해가 강세가게 되면은 이 트레이드 청산 압력이 커진다고 그러면은 그게 마지노선이 145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은 달러 약세가 되겠죠?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니까. 근데 환율이 엔화가 강세로 가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압력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은행이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환율을 BOJ가 어떻게든 145엔 요거 마지노선을 잡고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확신이 돼,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보증이 안 되면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못하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장이 급락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BOJ가 이 환율 방어 성공하고 미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갈 수 있으면 시장 강세장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BOJ랑 미 연준이 잘 공조를 해서 이거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만 가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흔들립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청산이 다 소화를 할지 이걸 잘 방어해서 돌릴지는 봐야 될 것 같고 11월 대선까지 좀 아직 좀 길어요. 우치다 신이치 일본 부총재가 필요시 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것이고 시장 상황이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금리 인상 궤적도 수정 가능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완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그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할 때 당시에 기자가 물은 게 있어요. 0.5%가 저항선이라고 물어봤는데 일본은행 총재가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발작이 더 일어난 것도 있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던 거고 실제로 일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본인들도 이렇게 파장이 클지 몰랐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던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하긴 할 건데 늦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안 하겠다고 한 거고
뭐 조절할 수 있다는 거고 한 거지만 아예 안 하겠다는 말은 아직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불안성이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현재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8월 1일 기준으로는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과 유사한 상태로 해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80.5%, 지금 뭐 9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연 3회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추가 인하 확률이 이제 65%, 63%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여전히 연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 중이고요. 9월 달에 50pp 인하 가능성도 지금 90.5%로 지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B컷이네요. 그렇죠. 올릴 때도 B컷, 내릴 때도 B컷. 크게. 그래서 지금 오늘 하락을 보면서 지금 그 코스피 지수가 12개월 선행 PER이 8.1배, 8.2배 정도 수준 되니까 저가 매력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를 갈 것인가 안 갈 것이냐,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샴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그러고 샴의 가설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거든요. 어떤 부양책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한 지표였는데 샴의 법칙, 샴의 가설을 통해서 경기 침체가 예측되는 것처럼 지금 호도에서 지금 주로 유튜브에서 그런 거 앞으로 경기 침체 확률 90%다 막 이런 식으로 불안감 조성하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런 거가 아닌 이상 이런 역대급 하락은 항상 기회였다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그 회사 갖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부가 잘 되고 그리고 펀드멘탈을 개선했을 때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사지 못하더라도 패닉셀을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주식이 있어야 빠질 때도 주식이 있어야 올라갈 때도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란불 켜면 또 사람 마음이 내가 여기서 정리해서 더 밑에서 살겠다 생각을 하는 순간 못 삽니다. 왜 못 사요? 더 무서워서 못 사요. 어차피 공포에 빨았기 때문에 공포에 못 사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현금 영역이 된다고 하면은 전제는 본인이 공부해서 충분히 주가 업사이드가 있다고 분석이 된 종목들을 잘 사놓으면 여기서 뭐 몇 달 후에는 보답이 되지 않겠냐 싶고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7월 달에도 그 국채를 좀 4조 넘게 샀고요. 6월 달, 5월 달에도 거의 3조에서 4조 정도 계속 국채를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외국인들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지금 배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채를 지금 먼저 사고 있는 거고 국채를 어느 정도 사게 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국내 주식을 사겠죠. 저는 그래서 미리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미리 국채를 사놓고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국채 매집 끝나고 나서는 주식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시중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미증시보다도 신흥국 증시의 강세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면은 중투세 시행 때문에 미장으로 많이 떠나신 분들은 국내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는 유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9월까지는 사실 이거 빨리 정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금투세를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금투세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뭘 질문해야 되냐면은 자꾸 이제 금투세 시행하게 되면은 뭐 대만처럼 증시 폭락한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큰 손 빠져나가게 되면은 시장이 급락할 거다.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일 문제가 오늘 아마 그 여당 그 대표가 그 사모펀드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과세가 이제 그 49%에서 27.5%로 줄어드는 거. 620조에 달하는 그러니까 주식은 640조 사모펀드 자금 중에서 20조는 주식이고 나머지는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금투세 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가 돼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투세 찬성론자 쪽에서는 언급을 피한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금투세 시행 시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가 절반수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 돼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도록 질문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얼머버리고 답을 알아서 계속 집에 그걸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되게 이상하다. 사모펀드만 세금이. 그래서 의심을 받는 거라니까요. 로비를 받는 게 아니라 의심을 막 받으니까 거기를 먼저 가장 아픈 곳과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곳을 먼저 찔러 놓고선 그 다음에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 금투세 시행은 어쨌든 위에든 패딩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이런 역사적인 급락장은 항상
기회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요. 다 올라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함께 지금 같은 폭락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 잘 세워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큰 이벤트죠. 미국의 대선.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웬걸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럼 앞으로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운명은 어떻게 될런지 지금 그 대선의 영향과 엮어서 이 부분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지금 미 대선 판도가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고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전기차는 대세이다라는 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판도가 바뀌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그 해리스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자료들을 가져왔고요. 여기 이제 이거 텔레그램 그 채널에서 그 해리스 당선 확률과 트럼프 당선 확률을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이제 쫙 올라갔었죠. 예, 1차 토론, 대선 토론 이후랑 이제 도널드 트럼프 이제 총격 사건 이후로 쫙 올라갔다가 바이든 사퇴하고 그러면서 지금 해리스가 56%, 트럼프가 44% 확률로 지금 당선 확률이 지금 이렇게 해리스가 완전히 역전한 상태고 폴리마켓 기준으로도 어저께만 해도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대략 한 4% 정도 앞서고 있었는데 오늘 동률됐어요. 오늘 8월 8일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이거 보면은 흐름이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요 뉴스를 딱 검색을 해보면은 해리스 51, 트럼프 48. 2주 만에 트럼프 앞질렀다. 2주 만에 트럼프 지지율 앞질렀다 이렇게 나오고 민주당 해리스가 이제 월즈를 부통령 후보로 지금 지정을 했죠. 하루 만에 그래서 495억 모금이 됐다. 해리스 러닝메이트 트럼프 저격수 월즈. 그 트럼프가 뭔가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트럼프는 뭐가 좀 뭐 비독적이고 막 이렇게 이거 따진단 말이죠. 근데 월즈는 이상해. 이상한 사람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고 일반 서민들 노동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되게 서민 출신, 농부 출신의. 완전. 예, 아버님은 바뀌었는데요?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시고 그래서 연설 들어보시면은 어떻게 강단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러닝메이트로 그래서 흑인이 아닌 백인 남자이면서 그리고 좀 그 노동자라든가 그런 층에 이제 지지를 가질 수 있는 그 해리스의 부족한 부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통령이 지정된 거고요. 네.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샤피로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아무래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상승세탄 해리스 지지율도 역전 트럼프 우세 뒤집어 이런 쭉 나오죠. 이 그림으로 딱 보여지게 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유명 통계학자이다 정치 분석가 그 네이트 실버가 이제 그 미국 대선 예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 앞섰다는 그 예측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8월 6일자인 거였고 자체 모델 출산해가지고 해리스 지지율이 45.4%, 트럼프가 보다 이제 1.4% 앞선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오바마, 바이든 모두 다 예측에 성공했던 것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앞선 걸로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좀 뒤집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해당 기사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어떤 식의 내용이 나와서 그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간 건데 일단은 지금 그 대체로 지금 그 전에는 어쨌든 트럼프 우세에서 이것도 이제 한 예가 해리스 우세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게 조사를 보니까 가중치 같은 거 들어가더라고요. 가중치요? 네, 가중치가 좀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가 네. 뒤집히고 있다. 그렇죠. 네. 앞서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스윙스테이트 지역도 오늘자 아까 폴리마켓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애리조나는 공화당 우세고 그루지아도 공화당 우세고 네바다 그 스윙스테이트 6군데인데 공화당 우세인데 위스콘신은 민주당 펜실베니아 민주당, 미시간 민주당이죠. 19, 미시간 15, 10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계산해 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25 더하기 19, 35, 44. 네, 44.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맞들리실 것 같은데. 33. 어디가 우세하죠? 민주당이요. 그렇죠, 민주당 우세하죠. 네. 지금 격전지에서 지금 다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6군데 중에서 여기서 지금 여기가 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에서도 허둥지둥하는 트럼프 해리스의 질듯 이렇게 기사가 타이틀 이렇게 나왔어요. 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에 그 일괄되게 대응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면서 대선에서는 물론 그 상하원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에 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설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전에는 이제 바이든한테는 나이를 공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역대 역풍을 맞았잖아요. 최고령 대통령 후보예요. 지금 트럼프가.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그 늙은 트럼프에 맞서는 젊은 해리스의 변화의 상징이 부상이 된 거고 범죄자대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또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리스가 딱 등장해 보니까 트럼프가 되게 심기가 되게 흔들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이든한테는 되게 세약하고 노쇠하고 이런 의미 있지만 해리스한테는 그렇지 않거든요. 59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78세 트럼프와 59세 해리스에 대해서는 이 젊음이 확실히 해리스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편이 유대인이에요. 남편이 그 폴란드계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인데, 그래서 유대인 공격으로도 했는데도 하여튼 이게 좀 그 트럼프가 해리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공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판이 그래서 바뀌고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제목이 뭐였냐면은 누가 되어도 전기차는 대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되게 여러 자료, 뉴스와 자료 가져왔거든요. 같은 얘기를 할 건데 이건 이제 8월 6일자 비즈니스 포스트 내용이고 핵심은 미국 공화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IRA법이 폐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야 되고 공화당의 상하원을 모두 다 장악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대체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러면서도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정작 공화당 의원들은 이걸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정권이 설사 바뀌더라도 그 IRA법 폐지 자체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버디 카터 조지아주 공화당 하원 의원인데 인터뷰에서 그 IRA 세액 공제를 지원받아서 짓고 있는 공장들이 취소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부분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당연히 본인이 막겠다고 하고 있고 그 IRA법에 의해서 투자되는 지역들 전체 자금의 한 80%가 공화당 지역에다 투자되고 있거든요. 공화당 우세 지역에. 맞아요. 그래서 폐지를 또 못한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거기 일자리가 다 이분은 또 게다가 그 IRA 발의 단체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인데 지금 폐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뀌었구나. 혜택이 크니까 본인 지역구에 투자가 되고 거기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데 그거를 폐지하는 게 맞이 안 되고요. 이게 그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도 이제 이전에는 그 IRA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반대하다가 굳이 뭐 폐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 지금 많이 홍보가 되니까 아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구나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공화당 유권자 사이에서도 그 IRA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 유권자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 설문조사 결과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 약 70%는 그 IRA 존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6월달 조사고요. 블룸버그는 2차전지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등 그 IRA 세액 공제를 받아 지어지고 있는 공장들이 아직 대부분 완공되지 않는 만큼 완공이 된 이후에는 미국 경제 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을 했다는 것이죠. 미국한테 좋은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조금도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시만 테네시주 공화당 하원 의원도 얘기를 한 게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정부 관계자들에게 그 IRA가 우리 주에 미치는 그 배터리 공장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설명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IRA 관련해서 아주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거기 그 미국 화석 연료 기업 관계자들도 대체로 그 IRA에서 존속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인데 이분이 그 엑슨모빌 그 최고 경영자거든요. 데런 우즈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 그 CEO죠. 그 워스트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 바이든 정부의 그 IRA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을 했고요. IRA는 그 탄소 감축을 위한 특정 기술만이 아닌 모든 기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또 점수를 줄만하다 평가를 했고 친환경 프로젝트를 모두 지원하는 IRA에 따라서 화석연료의 기업들의 그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 프로젝트 등도 같이 수혜 공지를 받고 받는구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트럼프와 그 LPG를 뭐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거기 일부 공역집이 있다고 하고 있고 뭐 전기차에 대해서도 뭐 의무 제도는 없어요. 없는데도 뭐 그런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어떤 바이든과 맞서기하고 어딩했던 것일 뿐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미국 석유협회 회장도 마이크 서머스 그 미국 석유협회 회장도 이제 우리 협회는 바이든 정부가 지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면 그 IRA가 존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이제 그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 모두 그 IRA 폐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IRA 백지화는 어려울 것이라 예상한다는 거죠. 이걸 좀 축소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핵심 지지 기반들이 IRA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노이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되게 되면은 뭐 더 가속화가 되겠지만은 공화당이 돼도 변화는 없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사전을 갖고 있는 걸 파는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켈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거든요. 이게 지금 완전히 끝난 것 같지가 않아요. 아까 75% 정도라고 하니까 청산 물량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털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너무 많이 빠지더라도 빠질 때 주식이 없으면 올라갈 때도 없어요. 패닉스를 하지 말자. 그게 패닉스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 주가 밸류에이션 공부를 반드시 해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선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후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그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 트레이드,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변동성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뭐 그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이런 식으로 배팅하는 것도 지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자기가 공부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뭐 펀더멘털을 갖고선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 섹터를 굳이 보면은 뭐 바이오 섹터들 많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2차 전기차 당연히 수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도 금리 인하 수혜는 돼요 분명히 돈이 풀리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소비 여력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이제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올해 그 상반기까지 좀 주도적 역할을 했던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도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많이 빠진 쪽에서 여전히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안 갖고 오긴 했는데 좀 더 업황을 체크하다 보면은 양극재 쪽은 3분기까지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판가가 가시적으로 아직은 확 올라가기에는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증설이 끝나는 게 대부분 3분기랑 그리고 내년도에 본격적이라서 아마 좀 그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는 업황 자체는 올해보다는 그 내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심각한 거가 그 전해액 쪽이 쇼테지가 심한가 봐요. 북미 쪽에. 그 전해액 쪽은 왜냐면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90%에 달했던 것들을 그 IRA법과 그 FOC 규정에 의해서 중국 업체들을 빼고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서 증사를 해가지고 써졌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을 대체하는 그 수요 때문에 지금 쇼테지가 심해서 셀 업체들이 굉장히 지금 제품에 대한 요구가 좀 압박이 심하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전액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게 리튬염이 지금 제일 쇼테지가 심한 것 같습니다. 리튬염. 리튬염이 그래서 이제 그 리튬염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우리나라는 뭐 전기차 캐즘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북미 쪽에서는 실제로 업체들은 되게 지금 증설하고 막 투자 확대하느라고 좀 정신없대요.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과 그동안 주저했던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대중화 시대, 전기차 대량 생산 시대가 맞물리는 거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자료 만들었다 이거 뺐는데 에코프로 이동체 회장 8월 15일 광목적 특사 이거 나오는 건지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호재로요? 호재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았던 이제 에코프로 그룹 쪽, 포스코 특히 그런 쪽에서 휴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8월 15일 날 특사 여부 나올지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아까 대선 얘기했었는데 아직은 판을 모르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전기차의 대세적인 흐름은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부터 최근의 폭락장 그리고 미 대선이 어떻게 2차 전지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략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 이창환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